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거이시자 네이버 인플루언서이신 봉현이 형님 모시고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현이 형님 안녕하세요. 네, 가을바람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네. 혹시나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네이버 블로그랑 이제 유튜브를 취미로 하고 있는 9년차 직장인이고요. 음, 저는 이제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적립식 주식 투자 책을 썼고, 우리가 살아가는 4차 산업 시대에 우량한 자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월급으로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네, 그런 투자자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제 네네네.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시고 이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좋아하시는데 네. 혹시 비트코인을 왜 투자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된 건 제가 그 단어를 처음 들었던 건 2013년도 이제 기숙사에서 음, 뭐 해외 송금할 때 되게 저렴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걸 이제 친구들한테 우연히 듣고 흘려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들었었던 거는 2016년도 10월 정도에 이제 매일경제 세계 지식 포럼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 강연 행사에서 한국 사람들이 다 공무원으로만 몰리고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다 대기업으로만 취업하고 음, 아무도 스타트업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지적하는 어떤 그런 강연 자리였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강연이 끝나고 LG화학 다니시는 어떤 과장님이 이제 질문을 했었던 거죠. 당신이 실리콘밸리에서 온 유명한 스타트업 창업 전문가라고 투자자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유망한 종목이나 투자 자산을 좀 추천해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그 강연 Q&A 시간에. 네네.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뭐 테슬라 이야기도 했었고 뭐 음, 대체육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이런 얘기도 다 했었고 뭐 우버나 에어비앤비 이런 얘기 플랫폼 기업들까지 다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뭐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있는데 이게 자기가 봤을 때는 뭐 한 5년에서 10년 안에 5년 정도 아니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음, 5년 안에 그때 당시에 10만 불 그러니까 지금 뭐 대략 지금 하나 기준으로는 뭐 한 1억 좀 넘는 돈이겠죠. 어, 그 정도 갈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비트코인이라는 걸 검색을 직접 해가지고 이제 처음 접하게 됐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뭐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뭐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확신을 더 갖게 되면서 계속 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처음 접하게 되신 건데 비트코인에 왜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걸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 투자 철학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봉현이 형의 투자 철학은 되게 간결하거든요. 앞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무조건 상승한다. 이 기본적인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월급 날마다 이제 저희가 돈이 들어오잖아요. 급여가 네네. 들어오는데 그 날을 기준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갈 10년 동안 앞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이 뭐가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요. 대신에 그 수요의 대상은 내수 5천만 국민이 아닌 전 세계 80억 인구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이 좀 주식과는 다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다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시장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은 그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희소성이랑 역사성이거든요. 그 나이키 가방보다 뭐 구찌나 루이비통이 비싼 게 사실은 그 재질에 물론 차이도 있겠지만 그 네, 금액에 비례해서 사실 재질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또 금이랑 은이 귀한 이유가 반짝이긴 하지만 세상에 반짝이는 물건은 많은데 금과 은이 이제 물질적으로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물리적으로 희소하다는 그 어떤 특징 때문에 사실은 되게 사람들 사이에서 귀금속으로 이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은 어떤 블록체인 기반 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 인터넷에서는 어떤 무제한 복사가 가능한 공간인데 그 안에서 어떤 최초로 소유권과 희소성을 구현해낸 디지털 자산이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이제 공급량이 혹시 2,100만 개로 뭐 확정돼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네, 그래서 디지털 상에서 원래 복사가 무제한으로 가능한 디지털 공간에서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어떤 제한적이면서도 또 전 세계 80억 인구 모든 사람들한테 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제 투자 철학에 맞는 자산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내년에 네,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 내년에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반감기가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뭐 대략적으로 10분마다 몇 개 이렇게 몇 개씩 비트코인 새로 신규로 시장에 채굴이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대략 4년마다 정확하게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어, 처음에는 뭐 50개, 10분마다 50개가 생성이 됐고 또 4년이 지나고 나서는 25개, 또 음, 그 뒤 4년에는 12.5개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데 대략 내년 4월 말 정도가 되면 또 현재 음, 지금 비트코인 6.25개 정도가 10분마다 발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어, 3.125개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이제 시장에서 새로 나오는 공급이 줄어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요가 그대로거나 혹은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음,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그 자산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쵸, 그쵸. 네, 아마 그래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총 3번 있었는데 네. 대충 대략적으로 대부분 한 뭐 5에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음, 기존 대비해서 뭐 수십 배 가격 상승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네 번째 반감기인 내년 4월 이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음, 아마 그때도 뭐 전후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일단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그런 이벤트가 하나 있고 이제 수요 측면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현물 ETF 승인 지금 뭐 반려됐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자산이라고 말하는 게 부동산이랑 주식 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원자재 요 정도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세 가지 기존의 전통 자산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뭐 국가 단위의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단위의 어떤 기업 그리고 개인 이렇게 그 세 가지 주체가 모두가 플레이를 하고 음, 있잖아요. 네네네. 이 전통적인 자산군 시장에서는 네, 비트코인은 이제 생긴 지 15년밖에 안 된 아주 신생 자산이고 실제로 지금도 일부 기업들이 참여는 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기업들이 참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신생 자산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그 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음, 비트코인이라는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공급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10분당 발행되는 이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제 네네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추가로 했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음,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부동산이랑 주식 대신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 음, 어떤 자산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다 작용이 돼가지고 내년 정도가 되면 음,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보다는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날 요인밖에 없으니까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좀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채널 뷰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이더리움 창립자 중에 한 명이 비탈릭 부테린이 양자 네네. 컴퓨터가 충분히 발달하면 비트코인이 해킹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뭐 저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무슨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음,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양자 컴퓨팅에 대한 내성이 있는 암호 기술을 또 다시 적용해서 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은 뭐 그 시절에 적절한 어떤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제적인 요인을 봤을 때 만약에 제가 뭐 전 세계 양자 컴퓨팅 능력을 뭐 단독으로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해커들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만약에 망가뜨려요. 네네. 그렇게 됐을 때 그 해커들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커가 비트코인 시스템을 공격해서 비트코인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비트코인을 탈취를 해요. 네네. 그러면 그 시스템을 아무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음, 해커들이 가지고 탈취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영원이 되겠죠. 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비트코인을 해킹했을 때 그들한테 돌아갈 경제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음, 만약에 그런 양자 컴퓨팅 능력을 다 갖춘 해커 집단이라면 저라면은 어 비트코인보다 해킹하기가 훨씬 쉬운 전통적인 은행이나 어떤 그쵸.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차라리 핵무기를 다 탈취해가지고 어디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걸 쏘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더 나은 행위거든요. 더 음, 쉽고 기대 이익이 큰 행위인데 부득이하게 굳이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비트코인 해킹 시스템을 해킹해가지고 자기가 해킹한 비트코인의 가치를 영원으로 만들 어떤 경제적인 유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어떤 특정 해커나 기업이 아니라 어떤 만약에 정부에서 실행을 하게 된다라고
라고 한다면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비트코인이 총 오늘 기준으로 한 700조 좀 넘는 자산이 됐거든요. 네네. 그 어떤 그 어마어마한 글로벌 자산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비밀리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 만약에 그런 걸 한다고 하면 그 정부는 그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된 계좌만 1,000만 명이 넘고요. 어. 올해 상반기인가 아마 기준으로 그 활성화된 계좌 자체만 그 크립토 윈터라고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음. 500만이 넘고 어. 그 실제로 금융 선진국 인구가 3억이 넘는 미국에서도 전체 인구 중에 10% 이상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는 활성 인구로 지금 편이 어. 그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네네네. 이런 통계 자료나 어떤 조사 기관을 좀 이렇게 통계 냈을 때 네네. 그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나라에서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하면 일단 그 정권은 일단은 정권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아시죠? 네네네. 이분이 원래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초에 그 어떤 한 신문 언론사에서 그 제보 비슷하게 진짜 그 검증을 했는데 아, 네네네. 트럼프가 실제로 이더리움을 1,000개 넘게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음.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당연히 뭐 비트코인 현재 시스템에서 그냥 멈춰 있고 더 이상 진화할 수 없고 추후에 양자 컴퓨팅 기술이 나와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는 집단이 그걸 공격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고 예, 그걸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얘기들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단점이나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요. 네. 뭐 단점이나 주의해야 될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단점이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저는 어느 어떤 자산 투자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음. 결국에는 홀짝 게임이 될 거라서 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음. 같고요. 그리고 좋지 않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이제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이 아닌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그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좋지 않은 코인들이 좋은 코인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거를 사실은 일반인 분들이 그 각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음. 결국엔 불특정 어떤 인플루언서나 누구의 어떤 그 어떤 스피커를 믿어야 되는데 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좋은 투자가 아니라서 음. 일단 초보자 분들이라면 가능하면 모든 디지털 자산의 시초인 비트코인만 적립식으로 먼저 투자하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음. 그걸 이제 충분히 이 생태계가 이해가 됐을 때 그 후에 여러 가지 알트코인 프로젝트들 중에서 본인이 만약에 좀 관심이 있고 이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소액으로만 투자하는 정도를 저는 추천하는 편이고 음.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비트코인을 위주로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우리나라 비트코인 투자자들 여쭤보시면 이제 보통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요 맞습니다. 두 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어떻게 네네. 다른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비트코인은 뭐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을 주고받는데 이제 특화된 그 정말 기능이 단순한 어떤 암호화 자산이고 네네.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은 그냥 이제 디지털 골드라고 부르고요. 음.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은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어떤 그 기능이 구현된 블록체인인데 네네. 쉽게 말해서 어떤 그 중개자가 없이 계약들이 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블록체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비트코인은 약간 골드 같은 어떤 음. 상품과 같은 그 자산군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더리움은 우리로 치면 주식회사이자 어떤 소프트웨어랑 비슷하다고 좀 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자산이 그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얻는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네네. 이제 비트코인을 얻을 때는 우리가 그 GPU랑 이제 전기를 들여가지고 어떤 수많은 연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에너지를 써가지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진 사람한테 더 주는 형태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뭐 요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릭이라고 하는 어떤 인플루언서가 있고
그를 중심으로 이더리움 재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어떤 회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재단이 있는데 네네. 비트코인은 사실 그런 게 없다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조금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봤을 땐 둘 다 코인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약간 금의 영역에 가깝고 이더리움은 약간의 그 IT 회사의 느낌에 가깝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자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를 예상을 해봤을 때 지금 부자들의 고민은 사실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되고 그 어떤 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세금을 계속해서 징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쵸.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동일해요. 그래서 미국도 무슨 상위 1% 부자들한테 매기는 뭐 부유세 같은 것들도 계속 바이든이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구조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세금을 거둘 때 당연히 돈이 없는 사람한테 거둘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유층을 상대로 타겟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지금 다 자유민주주의 1인 1표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숫자가 더 많아서 그 어떤 적극적 증세 환경을 피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자들이 이제 자신의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30년 정도 동안은 어떤 부동산이나 건물을 샀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많이 모아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의 부를 지키고 그 부를 아랫세대에 전달을 하는 이제 역할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그런 전통적인 자산만 가지고는 이제 부를 지키기가 어려운 게 어떤 그런 적극적 증세 환경들 그리고 뭐 증여 상속세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얻어서 팔면 양도세를 내고 그 양도세를 다 낸 걸 가지고 또 내가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 또 30억이 넘어가면 뭐 대략 물론 이제 그 어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만 하자면 뭐 30억 이상 넘어갈 때 자녀한테 자산을 넘길 때 세금이 50% 가까이 되거든요. 40 몇 프로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자산들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대를 건너서 뛰어넘을 때 가치 손실이 기본적으로 50% 가까이 깔고 가는 거죠. 그 화폐라는 게 또는 어떤 자산이라는 게 결국엔 시계열을 길게 봤을 때 오늘의 나에게 미래 나한테 주는 거, 오늘의 우리 세대가 아래 세대한테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그 전통적인 자산들은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부자들은 그 어떤 정부의 통제를 피할 수 있는 자산을 찾고 있는데 그게 지금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유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그 건도형 그 루나 테라 그 어떤 그 논란의 프로젝트를 이제 일으켰었던 그 시가총액 암호화폐 기준으로 3등까지 갔다가 한 방에 영원이 된 그 프로젝트인데 네네네.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 권도영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인터폴 수배를 피해 가지고 세르비아라는 나라에 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잡히고 나서 뭐 이틀인가 한 일주일 이내 그때 바로 김앤장에서 TFT가 꾸려져 가지고 바로 세르비아로 날아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전통적인 자산, 아파트나 빌딩 아니면은 뭐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다면 과연 김앤장이 TFT를 꾸려서 날아갔을까요? 네, 전통적인 금융망을 뛰어넘어서 정부의 통제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앤장은 권도영이라는 사람이 이걸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출발을 했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돈을 받을지 받을 수 없을지 모르는데 출발할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그래가지고 그 비트코인은 제가 말하는 비트코인은 업비트나 빗썸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이 아니라 네, 네네. 그 내 개인 지갑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그 어떤 정부도 빼앗는다거나 동결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 그거를 전 세계 부자들한테 증명을 한 게 바로 이번 건도형 테러 루나 사태고 부자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례가 된 것 같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 어떤 전통적인 우리 자산들은 사실은 약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난 이스라엘에 건물 10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전쟁이 나면 바로 팔거나 현금화할 수 없고 그쵸. 또 주식 같은 것도 주식이나 또는 외화 통장에 갖고 있는 달러도 사실은 그 나라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야 되고 전장물자를 사야 되기 때문에 바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특정 국가에서 개인들한테 의미가 있는 자산은 현금, 달러 현금, 그 로컬 통화 말고 왜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 로컬 통화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니까 의미가 없고 그쵸, 예, 그쵸.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달러 현금 그리고 금실물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비트코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특정 개인이 물리적으로 이제 운반할 수 있는 뭐 무게가 대략 맨몸으로 운반할 수 있는 무게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무게가 20kg라고 했을 때 네네. 금이랑 달러 현금은 일단 20kg만큼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실은 이만큼을 갖고 있는 걸 내가 누군가한테 노출이 됐을 때 왜냐면 위험하죠. 물리적인 실체가 있으니까 음, 노출이 됐을 때 어떤 범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음, 내가 내 입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있고 음, 또 금액과 무관하게 비행기를 탈 때 얼마든지 가지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장점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사실 전쟁이 뭐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전쟁이 날 확률이 0%인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나라의 사람이라면 음,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만큼 개인이 어떤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인 달러 현금, 음, 골드 현물, 이 비트코인 이 세 가지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정말로 초연결된 사회이기 때문에 음,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 좋은 자산이라면 그 가치가 끝까지 전파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첫 번째 하고 있고요. 네네. 물론 이제 기존의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마찰은 분명히 있지만 제 음, 조카 같은 경우는 특히 제 조카는 지금 4살인데 이 친구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물리적인 신체가 있는 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거든요. 어,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네, 왜냐면 항상 이 음, 조카를 데리고 갈 때 저희 가족 다 삼성폰을 써가지고 삼성페이를 쓰기 때문에 음,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을 쓰지 않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4살이지만 뭐 만약에 한 5살만 넘어가도 5년만 지나도 10살 벌써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물리적인 신체가 없는 돈을 이해하는데 우리 기존의 어떤 음, 전통적인 기성세대보다 훨씬 빠르다 생각해가지고 그쵸, 그쵸. 아마 그런 한 세대가 이제 지나가는 어떤 시점이 오면 그 적어도 한 10년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떤 전통 자산이 아닌 신생 자산인 비트코인의 음, 어떤 암호화 자산들이 어떤 주류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 변화의 흐름을 저희는 잘 지켜보면서 그 초창기에 투자를 해야지 어떤 투자든 다 성공할 수 있는데 음, 저는 이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은 이제 태어난 지 15년밖에 안 된 신생 자산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세대는 사실은 이 신생 자산의 초기 투자할 어떤 기회가 주어졌고 음, 이걸 잡고 안 잡고는 어떻게 보면 걔네 역량 문제죠. 걔네 역량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이 현상이 왜 없어지지 않고 음, 계속해서 잡초처럼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실은 이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 그 어떤 특정 국가의 국민, 음, 정부, 그다음에 언론이 다 같이 공격을 하면 망하지 않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남양 유업 사태만 봐도 그 온 국민이 음, 그 어떤 그 재벌 3세의 어떤 만행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타해가지고 실제로 그 회사가 이제 경영권 그 어떤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포기하는 그런 세상인데 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공격을 하고 언론에서도 공격을 하고 대중들도 다 부정적이에요. 음,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이 음, 생명력을 절대로 저는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음, 한번 마음을 열고 이 자산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과연 비트코인이 그럼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에 음, 대해서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보시면 저는 분명히 이 자산의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이 분명하게 있는데 어떤 게 더 큰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개인적으로 목표 가격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목표 가격이라는 게 사실 그럼 목표 기간부터 설정을 해야 네, 되는데 그쵸, 그쵸. 뭐 이론상으로 비트코인은 무한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떤 그 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구조적으로. 만약에 현대 사회에서 모든 정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뭐 채권을 발행하고 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또 음, 시중에 계속해서 이제 유통되는 화폐가 늘어나면서 뭐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상에서 유한하고 희소한 자산의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음, 있고요. 무한하게. 왜냐면 우리로 보면 부동산의 실물 어떤 그 자산의 가치는 동일하지만 화폐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상대적인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현상 그쵸, 자체가. 그쵸.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비트코인도 이론적으로는 음, 어떤 토지나 부동산과 같이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방이 무한으로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5천 원어치도 살 수 있고 1,000원어치도 살 수 있고 뭐 그쵸, 강남 그쵸. 아파트는 저희가 5천 원치 살 수가 없잖아요. 아직 음, ETF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전 세계 은행 계좌가 없는 80억 인구,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기준으로 은행 계좌가 없는 성인 인구를 대략 뭐 한 15억 정도, 20억 가까이로 추산하고 있는데 음,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이고 음, 그래가지고 저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은 전통적인 그 희소한 자산과 동일하게 상방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그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내년에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고 이 전통 자산과는 다르게 아직 그 어떤 기관들이 플레이어로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음, 자산인데 내년에 이제 미국이라는 가장 큰 금융시장에 전 세계 1등 자산 운용사가 만약에 그 현물 ETF를 가지고 네네.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네,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도 가격이 만약에 현재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내러티브가 바뀌어가지고 다 같이 시장에 매도하지 않는 이상 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것도 미국에서만 상장이 안 된 거지 네네. 캐나다나 뭐 남미, 호주, 유럽 쪽에서는 이미 다 상장이 돼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것도 조금 시간의 문제지. 만약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될 거고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될 거라서 음, 뭐 그거는 이제 너무 멀지 않은 미래인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도 뭐 가격이 오를 요인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의 시가총액이 애플의 4배고 한 1점 몇 경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애플이 3천조, 애플의 4배 정도가 이제 1.2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음, 그만큼이 이제 금의 시가총액인데 그 중에서 뭐 산업용 귀금속이랑 이런 거 다 제외하고도 1경이라고 하면은 음,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가 대략 700에서 800조 정도 되거든요. 음, 그래서 뭐 대략 한 15배 정도 오르면 그 가치가 비슷해지는데 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초연결된 사회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디지털 골드로서 어떤 그 비슷한 성격을 구현해낸 디지털 자산이고 또 이게 정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은 강산이 한번 변하는 게 10년이라고 치면은 음, 뭐 빠르면 10년, 뭐 늦어도 20년 정도면 이제 이 비트코인이 금의 어떤 그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음, 시가총액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음, 있고요. 그러면 뭐 한 10년 정도 안에 한 20배 정도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고 고정된다는 음, 가정하에 뭐 한 적어도 10년 안에 20배는 오를 수 있는 자산이지 않을까 어,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템 베거 후보로도 볼 수가 있겠군요. 아, 네, 혹시 좀 저희 마치기 전에 좀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여기 가을바람님 채널 시청자분들께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 내성이 있으시잖아요. 아이온큐라는 그쵸? 어 변동성의 어떻게 보면은 내성이죠. 네, 누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자산에 투자하고 계시고 또 이 어떤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비트코인도 똑같이 새로운 현상이라서 음, 제가 봤을 때는 가을바람님 포함해서 가을바람님 채널에 계신 분들은 이 어떤 새로운 현상을 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충분히 공부하시고 그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과거 부자가 돈을 번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지금 온 가족이 2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해서 20년 뒤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이미 다 음, 올라버린 전통적인 자산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래서 과거의 부자가 돈을 번 방법을 참고하되 그거를 오늘 기준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갈등과 분열의 시대이자 가치관이 파편화된 세상 음, 그리고 동시에 온라인상으로 초연결된 세상에서 어떤 자산이 이제 앞으로 전 세계 80억 인구한테 수요가 늘어날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공급은 제한되어 있어서 희소한지를 찾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저는 지금 비트코인 투자는 완전 초창기 투자는 아니라 생각을 해요. 음, 그냥 예를 들면 이미 그 강남이 개발돼서 과수원이 이제 아파트로 변하는 시기는 지났고 음, 지금 비트코인은 IMF 직후 1997년 직후에 그 폭락한 강남 아파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길게 보면 아주 초창기긴 하지만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만 배씩 오르는 초창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아, 그쵸, 하는데 그쵸, 그쵸. 네. 그렇지만 여전히 늦지 않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자산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음, 그 편견을 갖지 마시고, 한번 저기 가을바람님 아니면 저 이제 봉현 형이랑 같이 음, 한번 천천히 공부해보고, 이게 어떤 기회 요인과 리스크가 있는지를 객관화해가지고 조금 공부해보고,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좀 각자 판단해가지고, 그 어쨌든 신생 자산의 초기 투자 기회를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음.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또 인터뷰 이렇게 유익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 이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에 보시면 네, 이제 제가 봉현이 형님의
유튜브 채널이랑 네이버 블로그를 네네네. 고정 댓글로 달아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네네네. 저는 이제 비트코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봉현이 형님 네네. 그쪽에 가셔서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봉현이 네네. 형님이 팔란티어 쪽으로도 굉장히 내공이 깊으세요. 아, 그래서 네네. 다음 시간에는 팔란티어 또 많이 궁금해하셔서 그 얘기로 네네.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